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속 인물 이야기 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충신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시호가요, 충무공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고 있는 충무공 하면 바로 성웅 이순신 장군인데요. 마찬가지로 정충신 또한 충무공의 시호를 갖고 계신 분이고요. 또 이분의 이력이 좀 출생이 바로 그 계급사였던 조선시대의 천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천민 출신에서 붙어서 장수로서 업적을 쌓고 그 다음에 충무공 시호를 받은 정기적인 인물입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이야기가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역시 전쟁이라고 하는 급박한 상황들 속에서 또 영웅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그러한 이야기들 안에 또 굉장히 우리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이야기, 또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조금 보겠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충무공 시호를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무공 이순신과 더불어서 충무공 정충신 기억해 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충무공으로 이렇게 해서 나라의 큰 업적을 이루기 전에 이분이 바로 천민 출신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있습니다. 제가 그 연려실기술에 이 부분에 관련된 기록들이 있어서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충신은 자는 가행, 본관은 광주, 고려 병장 정지 후손, 미천한 집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렇겠죠. 절도영에 속한 정병, 겸하여 부에 예속된 지인, 통인이다. 심부름꾼이라는 거죠. 일찍이 절도영의 사역대에 불려갔는데, 요 뒤에 부분들은 이제 정충신이 어떠한 기상을 가진 인물이냐라는 걸 조금 한번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보는 것 같습니다. 일찍이 절도영의 사역대에 불려갔는데 늙은 기생의 집에 유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생이 절도영 잔치에서 남은 음식을 먹으라고 주었는데 공이 물리쳐 먹지 않고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대장부가 마땅히 절도사가 되었으면 자신이 먹다 남은 음식을 남에게 먹을지언정 어찌 남이 먹다 남은 음식을 먹는단 말인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뜻과 기운 높음에 이러하였다라고 정충신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충신의 그 생애에서요, 중요한 인물이 두 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권율이고 두 번째는 백사 이항복입니다. 다들 명인이죠. 근데 권율과 이항복의 사이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항복이 권율의 사위입니다. 그러면은 권율하고 이항복하고 누가 먼저 과거에 됐냐면 이항복이 과거에 먼저 급제를 했습니다. 권율은 40이 넘어서 됐고요. 권율 장군하면 행주대첩이죠. 전쟁을 통한 영웅이 바로 권율 장군입니다. 역시 영웅과 또 영웅들의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정충신이 바로 이제 그 권율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정충신은 성장한 뒤에 당시 이제 강주 목사로 있었던 권율 휘하로 들어가서 절도영에 속한 정병으로 부에 예속된 지인을 이제 겸한,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근데 이제 정충신이 행동거지가 민첩하고 야무졌게 권율의 신임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운명을 바꾼 어떤 사명 하나가 정충신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때 당시 정충신 나이가 17세입니다. 지금 이제 임진왜란이 이제 생겼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 임진년에 목사 권율이 행제소는 이제 우리 선조가 이제 파천한 곳이죠. 행제소에 장계를 전달할 만한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전쟁 중이고 그 길에는 전부 다 왜군들이 깔려 있었죠. 응하는 사람이 이제 없었다. 그때 공이 분연히 가기를 정하니 그때 나이가 17세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병이 길에 가득 찼는데 공이 단신으로 칼을 짚고 행제소에 도착했다.
대단하죠? 17살짜리 어린 소년이 적진을 뚫고서 선조가 있는 곳까지 이제 간 이야기입니다. 17세기 그 자원했다고 하는 그 기백도 대단하고요. 또 그리고 그 왜군들이 그 깔려있는 그 길을 무사히 혼자 피해서 거기까지 도달했다고 하는 것도 역시 대단합니다.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기계, 또 그런 재능, 또 그런 기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가는 동안에 무수한 일들이 있었겠죠. 저희들은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당시 이제 권율의 장계를 의주에 파천한 선조에게까지 올려한 이런 상황에서 광주에서 북쪽 끝 의주까지 이제 가려면 왜군이 깔려 있는 적진을 뚫어야 되는데, 이 어려운 임무를 무사히 마쳐서 이제 정충신이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고, 여기서 이제 선조에게 직접 면천을 받아서 양인이 이제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전쟁이죠. 전쟁이 영웅을 만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의주에서 또 한 명의 은인을 만나게 되는 거죠. 바로 백사 이항복입니다. 연례시기에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항복이 말하기를 이 아이는 멀리서 와서 몸둘 곳이 없으니 내게 머무르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전쟁 기간 중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설을 역사설을 가르쳤는데, 공이 재주가 뛰어난 물리가 날로 진보되니 항복이 아들처럼 사랑하였다라고 합니다. 가을에 행제소에서 시행한 무과에 이제 올랐고요. 임금이 항복에게 이르기를 경이 일찍 정충신의 재주를 말했었는데 이제 과거에 합격했으니 데리고 와서 나를 보게 하라 하였다. 들어가 뵈니 임금이 칭찬하여 이르기를 나이가 아직 어리니 좀 잘하면 크게 쓰리라 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되게 됩니다. 정충신이 그 천민 신분에서 권율 휘하에서 그 근신하고 또 민첩함으로 인해서 권율의 종의를 받고, 또 권율이 내는 어려운 또 그 임무를 무사히 또 수행하고, 그리고 또 면천을 받고, 또 거기에서 또 다른 또 은인이 이항복을 만나서 이항복도 해서 또 충분한 그런 능력을 발휘한다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연례시기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공은 키와 몸이 작았으나 작았다라는, 눈이 샛별 같고 얼굴이 아름다우며 말솜씨가 있고 기상이 좋아 영특하였다. 활발하고 의기가 있고 일을 잘 헤아려서 미리 맞추는 것이 많았다. 이렇게 장수로서 용장이기보다는 이제 덕장이라고 하는 평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외모에서도 또한 알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또 덕장인과 동시에 미리 맞추는 것이 있었다 한다면 역시 지장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또 예화가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 선조 다음이 바로 이제 광해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정충신은 여전히 이제 광해제에서도 중용을 중용을 입습니다. 당시 이제 광해군은 후금이 날로 성장해서 명나라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제 중립외교를 이제 펼치죠. 정충신은 만포 첨사로서 광해군 이 정책을 충실히 잘 수행해가지고 광해군의 총애를 이제 받고 있었죠. 그렇지만은 이제 광해주가 인조반정으로 이제 물러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정충신 또한 인조 정권이 집권하면서 한쪽으로 이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충신이 재기할 수 있는 이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는데 바로 이관의 난입니다. 이관은 이제 인조반정에 동참을 했다가 이후에 불만을 표하고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정충신하고 이관하고 관계를 보면 굉장히 형제처럼 그렇게 가까웠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 정충신이 이괄의 그 난에 연루되지 아니하고 난을 이렇게 해서 재개하게 될 수 있었던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일화가 이제 하나 소개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 하면, 김시향이 언젠가 이제 조용히 묻기를 여기서 공은 이제 정충신한테 물어보는, 이괄이 반란한 것을 듣고 성을 버리고 달아난 것은 무슨 까닭이요? 이렇게 달아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충신이 말하기를
나와 이괄의 친분이 형제와 같은 것은 나라 사람이 모두 아는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해 등에 의해서 고발되었던 것은 이제 다행히 임금의 은혜를 입어서 잡혀 문초당하는 것을 면할 수 있었어. 그리고 이괄이 모반할 때 내가 영병 근방에 있었으니 만약 사람들이 의심하게 된다면 나의 본심을 천하에 분명히 밝히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성을 버리고 도망 나와 내 본심을 밝혀서 사람들이 절로 믿도록 한 것이요 라고 이제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괄이 난 초기에 정충신이 도망을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이괄의 그러한 연루되는 것들을 이제 피할 수 있었던 거죠.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미리 앞을 예측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과도 또 연결지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후에 이괄은 이 반란에서 해서 이제 이기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제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병자년에 이제 이 정충신이 죽게 되는데 이제 병자호란 전에 일어난 게 바로 이제 이 정묘호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1627년 정묘호란 때는 이제 부원수를 이제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1634년 조정에서 후금에 대한 어떤 세패의 증가를 반대하고 또 후금과의 단교를 위하여 사신을 보내게 됐는데 이때에 이제 김시향과 함께 이를 이제 반대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정치 상황들을 봤을 때에 이러한 식으로 했다가는 결국 또 다시 이제 전쟁을 유발시키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현실적인 그런 예상들이 있었던 것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진에 유배되었다가 이후 이제 또 다른 데로 유배되었다가 결국에는 이제 풀려나서 포도대장 경상도 도평 절차를 이제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장수로서의 당시 국제 정세에 대한 어떤 이해 그런 부분들이과 물려 있음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정충신이 이제 결국 병자년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은 후 이제 겨울에 바로 이제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정충수가 이제 병 중에서도 청이 공격할 것을 걱정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되냐면 병자년 봄에 왜구가 온다고 말이 와전되었는데 공이 말하기를 외인은 불러도 오지 않을 것이요 나라의 큰 근심은 곧 북녘 오랑캐다 라고 하였다. 조정에서 오랑캐에게 사신을 보내어 국교를 단절하자는 의논이 있었는데 공이 이때 병으로 알아누웠다가 이 말을 듣고 심히 탄식하여 말하기를 나라의 전망이 이에 결정된다 했는데 과연 12월 달에 오랑캐가 크게 쳐들어왔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병자년에 이제 결국에 이제 전쟁이 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정자호란 전에 1636년에 병이 심해지자 이제 인조로부터서 총애를 받았다고 하는 부분들은 또 이제 기록에 나옵니다. 뭐라고 이제 이러기는 병자년 여름에 병이 심하였는데 임금이 의관에게 명하여 치료하도록 하고 달마다 먹을 것을 내려주었다라고 합니다. 의관이 인삼 2억 원을 써야 한다고 하자 임금에게 청하기를 어렵게 여겼는데 임금이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다면 국력을 다 소비하더라도 아깝지 않은데 하물며 몇 근의 인삼이겠느냐라고 이제 했다고 합니다. 죽은 뒤에 내시에게 명하여 호상하게 하고 오포를 주어 수의하게 하고 관청에서 예로서 장사를 지내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 천민 출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인조에게까지 총애를 받은 그런 자리까지 할 수 있었던 부분들에는 이 정충수의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충신은 이제 키가 작고 또 씩씩하고 덕장이라는 칭송을 들었으며 이제 민간에 많은 전설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병자호란을 전후해서 이제 그 민간에 많은 전설을 남긴 인경업 장군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인경업 장군이 바로 정충신의 휘하에 있었던 장수였었습니다. 충무공 하면 이순신이 가장 유명하지만 또 우리가 여기서 오늘 또 이야기했듯이 바로
정충신, 충무공 정충신에 대한 또 한번 부분들을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고 또 오늘날에 또 우리가 한번 각박한 또 우리 생활 속에서도 한번 또 상황들을 타개하고 또 그런 부분들로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볼 만한 그러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